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무엇까지였었냐면은 3.1운동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전 민족이 참여한 거국적인 민족운동, 그게 바로 3.1운동이었다. 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운동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3.1운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민족의 이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던 독립운동가, 민족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이 민족의 강렬한 독립의 의지를 모아서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지도부가 만들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3.1운동 이후에 독립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이끌어질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국내외 여러 곳에 많은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임시정부들 몇 개를 꼽아본다면요, 서울에서 만들어진 한성정부,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들어진 대한국민의회 같은 것들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민족운동을 이끌 수 있는 단일한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민족운동가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군데군데 많은 임시정부들이 생긴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여러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느냐? 임시정부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독립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민족운동가들 사이에서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대표성을 띠는 임시정부는 어디였느냐? 그것은 바로 한성정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성을 띠는 단체는 서울에서 만들어진 한성정부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임시정부를 한성에다가 서울에다가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국외에다가 임시정부의 위치를 두기로 하는데 여기서부터 의견이 나뉘어지기 시작을 해요. 상하이에 둘 것인가, 연해주에 둘 것인가에 대한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느냐? 자, 여기 선생님이 상하이의 옛 모습을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자, 당시 상하이는 무엇이라고 불렸냐면은 중국 속의 작은 유럽이다 라고도 불렸어요. 그만큼 많은 유럽인들이 상하이라고 하는 이 항구에 와서 조계를 만들었거든요. 조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거류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치외법권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일컬어 조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도 가면은 이런 건물들 상하이에 가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하이는 어떤 곳이었느냐? 많은 외국의 강대국들이, 외교관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하이는 무엇하기 좋은 지역? 외교 활동을 하기 좋은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연해주 쪽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은 왜 나왔느냐? 자, 일찍부터 조선 후기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이 한반도에 건너가서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그들을 군인으로 훈련시켜서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국내와 가깝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해서 바로 일제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상하이에 둘 것인가, 연해주에 둘 것인가 라는 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이뤄낼 것인가, 아니면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결국 임시정부의 통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한성정부의 법통, 그러니까 정통성이죠. 대표성을 계승을 하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민의회를 통합을 해서 상하이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자, 상하이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론이 채택되었다?
그렇죠.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이루자라고 하는 방법론이 채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정한 까닭은 무엇이냐? 대한제국을 계승하는데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국민의 나라,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공포가 되고요. 대통령으로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승만 박사가 선출이 되고요. 국무총리로는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동휘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로 선출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독립운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외교를 통해서 이뤄내는 방향으로 잡았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다만 이동휘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무장투쟁론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함께 하는데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두겠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배재학당에서 공부를 했고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한국에게도 널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연줄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그 인맥도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외교 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지만 미국에 살고 있었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민주공화제 정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왕이 없는 정부로 구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어봤나요? 네,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느 한 명이 또는 어느 한 집단의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권력을 분산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원칙이 바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그 법에 따라 판단을 하는 사법부, 법에 따라 행정을 운영하는 행정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걸 가지고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민주주의 국가는 전부 다 이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입법부와 사법부로 법원, 그리고 행정부로 군구원 같은 것을 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기관이 있어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거든요. 또한 이 연통제와 교통국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생명줄과도 같은 조직이었어.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잠깐만, 왜 자리가 3개가 되지? 한 명이 아직 안 지각이고 한 명이 화장실 갔는데 책상을 아직 안 뺐어? 네. 그래? 원래 그랬나? 우이요. 그럼 원래 그랬었나? 네. 왜 되게 낯설지? 그랬군요. 네. 자,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통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국내에 설치한 비밀행정 조직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이끌 지도부로 상하이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민족운동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문서와 명령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일제의 감시와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전달할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연통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내 사람들한테 거둔 돈을 상하이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죠. 그 역시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게 바로 연통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통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뭐랄까, CIA 국정원
뭐 FBI는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어쨌든 그 정보기관 스파이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일제와 관련된 정보들, 소식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상하이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 바로 교통국이라고 하는 통신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은 국내의 독립운동을 지도하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자금을 조달해주는 조직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직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생명줄이자 핏줄과도 같은 조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울 거 없죠. 자, 한편 독립운동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금운동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발행하느냐? 국내외에서 애국공채 또는 독립공채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자, 공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야 돼. 그때 발행하는 것을 가지고 공채 또는 채권이라고, 공채라고 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일종의 돈을 빌리는 행위를 가지고 공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 또는 애국공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독립을 이뤄내고 난 후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빌린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나요? 한자로 100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숫자 100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죠.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네요. 100원이면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활동 자금을 모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의연금, 공익을 위해 모으는 기부금 이런 것들을 모금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빌린 돈 갚았을까요? 아니요. 네, 갚았습니다. 1983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요, 2000년까지 이 독립공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갚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해서 총 57건에 대해서 3억 4천여만 원 정도가 갚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해방 이후에 전쟁 같은 것들을 치르게 되면서 많이들 없어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돈을 모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이제 연통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하이에 전달을 하였던 것이죠. 자, 임시사료 편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한일관계 사료집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요거를 국제연맹에다가 제출을 해요. 자, 한일관계 사료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같은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한일관계 사료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에게 이런 걸 제출해서 일본이 이렇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운동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립신문 언제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언제 들어봤지? 저 1학기 때, 그죠?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협회 만들기 전에 먼저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해서 계몽 활동을 펼쳤었죠. 그죠? 기억이 나죠? 그죠? 자,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종종 나왔었냐면요,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주고 요게 독립협회계 아니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계라고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때에도 그런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네, 독립협회는 1학기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아마 2학기에는 안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헷갈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지금 시점 오니까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지네. 원래 이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활기찬반 아니었나? 네,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주말에 뭐 굉장히 열심히 놀고서 이렇게 일요일을 보낼 수 없어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불태우다가 아침에 힘들게 와가지고 7교시까지 있다 보니까 다들 뻗었군요.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긴 해요. 자,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합시다. 오늘 금방 끝나요. 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 말을 빨리 해서 빨리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활동들, 외교활동과 군사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3.1운동을 준비하면서 신한청년당에서 외국어를 잘하는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여전히 파리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 외국어를 잘하는 김규식을 외무총장, 오늘날로 치자면 외교부
장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걸로 임명을 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민족은 독립을 원한다 라는 소식을 알리기 위한 독립청원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게 합니다. 또한 미국 워싱턴에다가는요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도록, 그러면서 우리의 독립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중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을 대표하는 지도부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소련의 레닌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선언했잖아, 그지? 그 선언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독립운동 자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어떤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 활동을 통해서 한국이 독립을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질적인 협력과 지지와 도움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씩 볼까요? 파리 강화회의에다가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깨끗하게 무시당합니다. 왜? 파리 강화회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간 국제회의였어요? 1차 세계대전에 승전국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식으로 흘러간 회의가 파리 강화회의였어, 그지? 그리고 일본은 승전국이었잖아요.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의견, 한국의 의견은 깨끗하게 무시당했다라는 거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외교 활동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독립을 원하고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워싱턴 회의 같은 데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예 참가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1911년에 청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중국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정부가 세워지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했어. 각지는 여전히 군벌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중국 정부는 정말 중국의 일부 지역만 간신히 장악한 상태의 국민당 정부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큰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레닌으로부터 받았던 독립운동 자금 꽤 큰 돈이었어요. 거금을 받아서 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임시정부에 전달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일부밖에 전달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일부가 빼돌려지거든요. 누가 그 자금을 일부를 빼돌리느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그 돈을 빼돌립니다. 임시정부 쪽에서는 뭐야? 임시정부한테 준 돈인데 왜 니네가 빼돌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사회주의 계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소련의 코민텔은 국제공산당으로부터 받은 돈인데 왜 이걸 임시정부에게 전달해야 돼? 이 돈은 고려인들, 한국인들의 공산당을 건설하는 자금으로 쓰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돈을 빼돌립니다. 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막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김구 같은 사람은 나중에 열받아서 돈 빼달린 사람 이제 가가지고 막 암살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면은 뭐 이제 박열 같은 이제 민족운동가들은 돈 내놔라고 하면서 이제 길 가는 사람 붙자 빼돌린 사람 이제 때려 잡아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고 돈이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자, 아무튼 어쨌든 이 레닌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그것의 일부가 빼돌려졌어요. 이게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단일한 민족운동의 지도부로 모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군사활동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행정부인 국무원 산하에 군무부, 오늘날로 치자면 국방부를 설치를 해요. 자, 그리고 만주에는 여러 독립군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임시정부의 지도를 받는 독립군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설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광복군 사령부는 무너집니다. 와해되어 버리고 말고요. 이후에 이 만주 지역의 여러 독립군들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의 통합된 독립군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대한통군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광복군 총령 같은 경우에도 이 대한통군부로 통합이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를 받는 독립군 조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 일부 독립군 부대들이 다시 만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에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그 독립군 부대를 육군 주만 참의부, 육군 가운데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참의부라는 뜻이에요. 요걸로 이제 편성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군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만주 지역을 방문했던 조선의 사이토 총독 같은 사람을 암살하려는 시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도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암살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그렇죠. 실패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육군 주만 참의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또다시 만주 지역에서 통합된 독립군을 만들려고 하는 삼부의 통합운동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요, 일본이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공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공군을 양성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수소문 끝에 하와이에 건너간 한국인들 가운데 벼 농장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번 사람이 있다. 김종림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림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공군을 양성한 학교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설득을 하고요. 돈이 많았던 김종림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하와이에 한인 비행사 양성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군 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이 한인 비행사 양성소라고 하는 것도요, 철저하게 이 김종림이라고 하는 개인 재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학교였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망하면 학교도 망하는 거였죠. 그리고 1년 뒤에 하와이에 큰 흉년이 벌어지게 되면서 김종림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인 비행사 양성소도 문을 닫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일부 졸업생들이 나오고 나중에 다른 공군학교 같은 데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길을 조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일부 양성되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휘할 수 있는 군인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1940년 가서 중국에서 한국 광복군,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임시정부가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외교활동했는데 외교활동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군사활동도 전개했는데 군사활동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자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라고 하는 이런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갑시다. 이후에 일제의 경우에는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탄압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생명줄과 같았던 연통자, 교통국이 일제에게 발각이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더 이상 국내의 민족운동가들과 연락도 취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금을 얻을 수가 없어서 자금난, 재정난을 겪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임시정부 초기의 주요 정책은 외교를 통해서 강대국의 협력을 얻어내서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외교 독립론이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대국들의 무관심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방법론, 어떻게 독립을 이룰 것인가를 둘러싸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부에서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자, 크게 방향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장투쟁을 할 것인가, 외교 독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독립운동을 민족주의의 방식으로 할 것인가, 사회주의의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해방 이후에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로 당시의 민족운동가들 사이에서 대립이 되는 이슈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노선 대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것이며 해방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사실 이 문제가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결국 끝끝내 단일한 어떤 민족운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는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이 노선 대립으로 인한 갈등들, 이런 것들을 민족운동가들 내부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일단은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이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는 데에는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른바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 제출이라고 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이 국제연맹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이고요. 위임 통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나라의 국민들이 독립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다른 나라가 대신 통치하는 것을 가지고 위임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승만은 국제연맹에게 일본 대신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아마도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강대국들의 협력을 얻어내려면은 걔네들한테도 뭔가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하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세력 확장을 막는 왕충국으로 이용하게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런 청원서를 제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승만 혼자만의 생각이었지 다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민족운동가들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즉각 독립이고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는 건데 그거를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승만 도대체 제정신이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센 비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채호 같은 사람은 뭐라고 비판했느냐? 이완용은 있는 나라로 팔아먹었지 이승만은 지금 없는 나라도 팔아먹으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맹비난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외교로 할 것인가 무장투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빵 터지게 되고 그 갈등은 더욱더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찬가지로 이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 이후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대립도 점차 심해져 가게 되어 민족주의 계열은 이 식민 지배 상황을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냐? 일본 민족에 의한 한국 민족의 식민 지배다 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민족과 민족의 대결 구도로 보고 다른 민족의 협력 또는 우리 민족 자체적인 싸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계열의 경우에는 식민 지배 현상은 자본주의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국주의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식민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느 국가와 어느 세력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낼 것인가, 어떠한 식으로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을 이뤄낼 것인가, 이런 어떤 의견 대립들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부에서 터지게 되면서 굉장히 심한 갈등들이 불거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외교 활동에도 큰 성과가 없었고 군사 활동에서도 큰 성과가 없었어요. 그죠? 게다가 이런 어떤 내부적인 갈등 같은 것들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너무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의 민족운동가들 대표를 모아서 다시 한번 회의하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열린 회의가 바로 무엇이냐?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민족운동가들이 상하이에 모여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크게 둘로 나뉘어서 싸우게 돼요. 개조파와 창조파의 대립이 나오게 됩니다. 개조파는요, 상하이의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하자라는 쪽이고요. 창조파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미 망한 판이야. 아예 판을 갈아엎고 임시정부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게 창조파였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안에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은데 개조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창호 같은 이런 외교 노선 쪽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개조파였던 것이고요. 외교,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이고요. 창조파 같은 경우에는 신채호나 박영만처럼 약간 무장투쟁과 그리고 이 사회주의 혁명 이쪽에 가까운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물론 굉장히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스펙트럼 좀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정말 치열한 논쟁이 오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들끼리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서 너네랑 같이 독립운동 안 해! 라고 이런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조파는 개조파대로, 창조파는 창조파대로 전부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이동영이나 김구선생 같은 사람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래야 일할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문을 열어놓고도 장사를 하지 않는 개점 휴업 상태에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을 당합니다. 왜 탄핵을 당하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였는데 이 사람 계속 미국에만 있습니다. 임시정부에 딱 한 번 왔다가요. 돈 가지러. 임시정부에 와서 돈 들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결정을 안 따라 내가 대통령인데 왜 내가 니네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했던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요. 국민위원보고 활동하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한테 독립운동 자금을 모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거둔 돈이니까 당연히 상하이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그 돈 가운데 대략 한 40% 넘게 이승만이 자기가 씁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요. 그러면서 이승만은 내가 외교 활동하려면은 상류층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함께 어울릴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미국 내에서 상류층의 그런 어떤 번지르르한 생활을 즐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돈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취임을 하였다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 게 문제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대통령보다 권한이 약한 국무령이 제도로 바꾸게 되고요.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결정을 하게 되는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을 하는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로 1925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 조직이 전환이 됩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를 거치면서 감정이 상한 독립운동가들 이미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뒤늦게 연락해서 당신이 국무위원회에 선출되었습니다. 와서 활동하세요 라고 연락을 해도 안 와요. 나는 사퇴하겠다 하고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일할 돈도 없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을 김구 선생이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한인 애국단 같은 단체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목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활동을 해 나가게 되는데 대략 한 10년 정도 동안 임시정부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우리가 김구 선생님을 여러 이제 독립운동 가운데서 굉장히 높이 치는 것은 어쨌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유지하였고 또 이걸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기도 한 것이죠.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의 민족의 해방에 대한 열망을 모아서 민족의 대표 운동 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남은 시간 우리 한국사 배운 책 43쪽에 있는 빈칸을 채워가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또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